안녕하세요. 저는 돈만 밝히는 쓰레기를 저 멀리 뻥 차버린 30대 여자입니다. 하마터면 제 인생을 망칠 뻔했던 그 인간은 바로 저희 예비 신랑이었어요. 보통 그런 인간들은 자기 속내를 꽁꽁 감추고 있던데 제 예비 신랑은 멍청하게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겪은 그 황당한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은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는데 저희 집이 딱 그랬거든요. 제 남동생은 정신지체가 있었는데 몸도 좀 불편해서 걷는 게 뒤뚱거리고 좀 이상했어요. 솔직히 어린 시절엔 그런 남동생이 창피할 때도 많았답니다. 친구들은 다 평범한 동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동생만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특히 가족끼리 외출할 때가 제일 싫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제 동생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가끔씩은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머, 아들내미가 어디 아파요? 걷는 것도 그렇고 눈빛이 영 이상하네. 아, 저희 아들이 조금 아파서 그래요. 그래도 착한 아이니까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 뒤에 쪼르르 숨어서 시무룩해하곤 했어요. 밖에선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동생을 많이 챙겼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느라 바쁘셔서 동생을 챙길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동네 애들이 제 동생을 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바보다, 바보. 야, 너 바보라서 글씨도 못 읽지? 네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가끔씩 동생을 원망했었는데도 누가 제 동생을 놀리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흙 한 줌을 쥐고 그 애들한테 확 뿌려버렸습니다. 너네가 더 바보잖아. 너희들은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 번만 더 내 동생 놀리면 내가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그 애들은 도망가긴 했지만 저는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왜 내 동생은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다른 애들처럼 말도 똑똑하게 잘하고 멀쩡하게 걸으면 동네 애들이 놀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애들이 내 동생 보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바보라고 놀리는 바람에 내가 흙까지 뿌려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휴, 우리 현숙이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래도 동생 지켜준다고 싸워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현숙이가 현민이 누나라서 엄마가 많이 든든하네. 현숙아, 네 동생이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엄청 착하고 좋은 아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앞으로도 현숙이 네가 동생을 잘 돌봐주고 지켜주면 네 동생도 나중엔 다른 사람들처럼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동생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마랑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제가 도와주고 지켜주면 남동생도 남들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기운이 생겼거든요. 그 이후로 전 동생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동생을 많이 챙겨주려고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생이 아프다 보니 더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빠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늘 머리에 먼지가 가득했고 몸 여기저기에 작은 생채기가 나 있었어요. 하루는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휴, 어깨 이몽은 또 뭐야? 또 일하다가 어디 부딪힌 거야? 내가 정말 걱정돼서 못 살아. 예전에 당신 하던 사업이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어쩔 수 없지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무역회사 차려가지고 나도 남들처럼 부자 한번 되어보나 싶었는데 세상 일이 마음같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라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난 이렇게라도 내 한 몸 갈아서 당신이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릴 수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저희 아빤 원래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제가 3살 때 회사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철거 일을 배워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계셨는데 현장 일이다 보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도대체 아빠가 어떻게 일하길래 자꾸 다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일하는 곳에 놀러 가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아빠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현숙이가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궁금했구나. 직접 가서 구경하는 거 위험하니까 아빠가 말로 설명해 줄게. 아, 저게 좋겠다. 저기 있는 블록 장난감 좀 가져와 보렴. 그 말에 제가 블록 장난감을 가져가자 아빠가 그걸로 집 같은 걸 만드셨어요. 그러더니 기껏 만든 걸 툭툭 치면서 부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빠가 하는 일이란다. 건물에 있는 가벽도 철거하고 타일도 깨부수고 부서진 자재들을 이렇게 옮겨다가 버리는 일도 하는 거야. 거기에 가면 뾰족한 나무 조각이나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 같은 것도 많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 그래도 아빠는 힘이 세니까 괜찮지만 우리 현수이 같은 공주님은 가면 안 되겠지? 아빠가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한 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 옆에 앉아있던 남동생도 재밌는지 아빠를 따라서 블록으로 만든 집을 막 부셨어요. 저희 아빠는 키가 163cm 정도로 작은 편이었는데 현장 일을 하셔서 그런지 힘도 세고 근육이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하루는 가족끼리 계곡에 놀러가 사진을 찍는데 아빠가 근육맨처럼 양팔을 들어 올리시더니 저랑 남동생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이랑 현민이 얼른 아빠 팔에 한 종씩 매달려봐. 얼른! 그 말에 신나서 아빠 팔에 매달렸는데 아빠는 힘들지도 않은지 그 자세로 꿈쩍도 안 하시더군요.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아빠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우와, 우리 아빠 힘 진짜 세다.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멋있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도 저를 따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아빠처럼 힘센 사람 될래. 이야, 당신 진짜 좋겠다. 아들은 당신 닮고 싶다 그러고 딸은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 하니까 기분이 완전 날아가겠어. 당연하지.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남자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 비록 저희 아빠는 키는 작으셨지만 저한텐 정말 멋지고 듬직한 사람으로 느껴졌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10살 때 아빠는 폐기물 철거 업체를 차리셨어요. 남 밑에서 일할 때보다 직접 운영하게 되니까 더 바빠지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있는데도 항상 솔선수범하면서 직접 힘든 일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맨날 얼굴도 까맣게 타고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답니다. 아빠 못지않게 엄마도 저희한테 늘 신경을 써주셨어요. 엄만 당시에 예식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늘 저랑 남동생의 건강을 챙기셨거든요. 엄만 저희가 편식하지 않게 항상 신선한 야채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시고 과자 대신에 고구마를, 아이스크림 대신에 직접 과일을 갈아서 얼려 만든 샤베트를 주셨답니다. 엄마가 만든 그 샤베트는 정말 천상의 맛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아빠가 운영하시던 폐기물 철거 업체가 잘 되고 있어서 집안에 여유가 좀 생겼는데 아빠가 큰맘 먹고 엄마한테 예식장을 차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보, 옆 동네에 있는 예식장 있지? 거기 장사가 안 돼서 망했는지 매물이 싸게 나왔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번 돈에다가 대출 받으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맡아서 한번 운영해보는 게 어때? 당신도 서울에 있는 여대 나와서 똑똑한 여잔데 맨날 남 밑에서 일하긴 아깝잖아. 그렇게 아빠는 대출을 껴서 그 예식장을 인수해 엄마에게 차려주셨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바꾸고 운영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생이랑 같이 그 예식장에 구경을 갔는데 정말 신기했답니다. 우와, 여기 진짜 넓네요. 저번에 우리 고모 결혼할 때 갔던 예식장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그치?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로 해주신 거야. 지금은 인테리어가 오래돼서 촌스럽지만 다 갈아엎으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질 거란다. 엄마가 우리 현숙이랑 현민이를 위해 한번 열심히 해볼게. 그러니까 응원해줘. 알았지? 알겠어요. 김명자 대표님. 그렇게 엄마는 인테리어 공사 끝에 어엿한 예식장의 대표가 되었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됐었는데 엄마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인테리어를 새로 싹 갈아엎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손님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엿한 대표님이 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예식장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어요. 저희 아빠가 일하다가 기계에 깔리는 바람에 다리를 크게 다치신 거예요. 급하게 다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빤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계시더군요. 엄만 수술실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를 하셨답니다. 제발 저희 남편 수술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시간 후 수술을 무사히 마친 아빠는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아빠가 다쳤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몸에 붕대랑 이상한 줄 같은 걸 치렁치렁 달고 누워있는 아빠를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런데 왜 눈을 안 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고 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아빠 큰일 나는 거 아니죠? 현수가, 아빤 괜찮으실 거야. 지금은 마취 때문에 잠들어 계신 거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조용히 기다리자. 알았지? 다행히 아빤 마취가 풀리니까 조금씩 정신이 드시더라고요. 의사 말대로 수술은 잘 끝났지만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지셨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튼튼했던 아빠가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걸 보고 마음이 정말 아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운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아빠가 퇴원하는 날 아빠를 위해 밥상을 차렸어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밥은 죽처럼 질게 되고 햄은 다 타버린 데다 계란말인 모양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오신 아빠는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다 타버린 햄을 아무렇지 않게 드시더라고요. 우와, 우리 현숙이가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건 또 언제 배웠대? 이제 시집만 가면 되겠네. 더 맛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솜씨가 없나 봐요. 진작에 엄마한테 좀 많이 배워놓을 걸. 솜씨가 없긴 뭐가 없어. 우리 딸이 해준 밥이라 그런지 너무 맛있어서 꿀떡꿀떡 넘어가는구만. 아이고, 벌써 밥 한 그릇 다 먹었다. 현수가 아빠 밥 한 그릇만 더 줄래? 딱 봐도 맛없어 보이는 밥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아빠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나오더군요. 아빠, 맛없는데도 맛있다고 말해줘서 감사해요. 저요, 아빠가 다쳤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아빠한테 큰일이라도 생길까봐 엄청 조마조마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랬어?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수술 잘 마치고 퇴원했으니까 된 거지 뭐. 아빠 원래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거 몰라? 그래도 다리 한쪽이 불편해지셨잖아요. 이게 다 우리 때문이에요. 아빠가 우리 먹여 살린다고 고생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동생도 훌쩍이면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아프지 마요. 아빠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도 어느새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고 집안이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아빤 저희 가족들을 모두 다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자식들을 정말 잘 키웠네. 그 어린 것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되었나 몰라. 내 마음이 너무 든든하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서로를 안아주고 응원해줬답니다. 저희 아빠는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셨는데도 항상 일을 직접 하셨어요.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있었는데
직접 다 해야 속이 편하다면서 항상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 손에 늘어만 가는 굳은 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아빠 손에 찜질도 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렸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예식장은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워낙에 감각이 좋으셔서 인테리어도 워낙 예쁘게 해놓으신 데다 장사 수완도 좋으셨거든요. 아빠가 왜 엄마 보고 남 밑에서 일하기 아깝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직장에 취직을 했답니다. 제 남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단순 사무보조 일을 구해서 하게 되었어요. 말이 사무보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잘한 심부름 같은 거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다리가 불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게 티가 나긴 하지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말대로 남동생이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취직을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답니다. 우와, 내 동생 현민이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네. 현민아, 정말 축하해. 역시 너 내 동생이야. 으이구, 예뻐 죽겠네. 누나, 나 이제 어린애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기 취급하지 마. 그리고 누나도 취업한 거 축하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해보자. 동생의 말에 그러자고 대답했지만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니 그게 쉽지 않더군요. 직장 상사의 갑질과 술을 강요하는 회식 문화도 힘들었는데 동료들이 이간질까지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여가더군요. 결국 저는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우울해하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현수가 회사 생활이 정 안 맞으면 엄마네 예식장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해보는 건 어떻겠니? 네가 인상도 좋고 말투도 상냥해서 그 일을 하면 딱 적합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가 운영하시는 예식장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회사 다닐 때와는 다르게 적성에 정말 잘 맞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상담해주는 것도 즐거웠고 엄마의 사업장이라 그런지 애정도 특별히 더 많이 갔습니다. 엄마의 예식장은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 번 더 거쳤었는데 이젠 인기가 너무 많아져 예약도 맨날 꽉 찼거든요. 저희 예식장을 찾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식장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수가, 너 혹시 만나는 남자는 없니? 이제 너도 나이가 있는데 맨날 남들 결혼하는 것만 상담해주지 말고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결혼해야지. 하지만 저는 당시에 만나는 남자도 없었고 특별히 결혼이 급하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쉬는 날엔 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쉴 때마다 예쁜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게 취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 항상 저랑 똑같은 시간대에 와서 책을 읽던 남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하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 카페가 조용하고 분위기가 있어서 책 읽기 참 좋죠? 저랑 항상 같은 시간대에 오시는 것 같은데 저처럼 계속 책을 읽고 계시는 게 괜히 친근해 보여서 인사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사실 이 근처에 여기만한 카페가 없잖아요. 집에서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 쉬는 날마다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전 그 남자 처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대화가 잘 통하길래 다음엔 같이 서점을 가기로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죠. 그때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한 남자가 바로 제 예비 신랑이 되었답니다. 며칠 후 예비 신랑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길래 약속을 잡았어요. 같이 서점에 가서 한참 구경을 하는데 재미있는 책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2시간이나 지나 있었는데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까
예비 신랑도 저처럼 책에 푹 빠져 있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 피식 웃었는데 예비 신랑이 제가 옆에 다가온 걸 알아챘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현숙 씨, 책 다 골랐어요? 난 지금 읽고 있는 이 책 사가려고요. 아, 이 책이요? 이 책 재밌죠? 저도 이거 몇 달 전에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우와, 정말이에요? 역시 현숙 씨랑 나랑 책 취향이 완전 똑같다니까요? 그나저나 좀 출출하지 않아요? 우리 책 사고 나가서 밥이나 먹을까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 함께 식당에 간 저는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야, 행정고시면 엄청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도 어렵다는데 행정고시 쳐서 5급 된 거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에이, 대단하긴요.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한 거죠.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긴 했어요. 제 친구들은 이미 졸업하고 취업해서 회사 다니는데 저 혼자 독서실에 처박혀서 3년이나 공부했거든요. 예비 신랑은 겸손하면서도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성격도 다정하고 대화도 잘 통하니까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만났는데 마음이 잘 맞아서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 예비 신랑의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은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도 가끔씩 부모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이런 작은 식당을 하시거든. 나 어릴 땐 집안이 가난해서 외식도 거의 못했었는데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부모님 덕분이야. 그런데 워낙 고생하셔서 그런지 요즘에 부모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더라고. 저도 부모님에 대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 그 정도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이랑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예식장이 워낙 인기가 많아 상담 손님이 많다 보니까 쉴 시간도 없고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피곤한 탓인지 예비 신랑을 만날 때마다 기운이 축 처져 있었는데 하루는 예비 신랑이 저한테 선물이라면서 무슨 상자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온갖 영양제가 종류별로 들어있더라고요. 석한 씨, 이게 다 뭐야? 나 먹으라고 영양제를 이렇게나 많이 사온 거야? 그럼 이제 우리도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돼. 20대 때처럼 몸 건강한 거 하나만 믿고 버티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현숙 씨가 요즘에 많이 피곤한 것 같길래 내가 약국 가서 물어보고 사온 거야. 다 챙겨 먹으려면 귀찮겠지만 그래도 몸 생각해서 꼬박꼬박 먹어. 아휴, 이런 거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 석한 씨. 그런데 이 카드는 뭐야? 카드까지 쓴 거야? 에이, 그건 집에 가서 열어봐. 쑥스러우니까 지금 열어보지 말고. 예비 신랑은 그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40인데 아이처럼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비 신랑이 저한테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기 이모가 귤 농사를 하는데 매년 귤을 받아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집에도 귤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모님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귤을 보내주신다고? 그럼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공짜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사 먹는 걸로 할게. 귤 한 박스에 얼마야? 깎아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봐. 에이, 아이 무슨 귤값을 준다고 그래. 내가 선물한다고 얘기하고 이모한테 이미 귤값은 드렸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며칠 내에 도착할 거니까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어. 그리고 며칠 후 제주에서 도착한 귤을 먹어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비 신랑이 선물해 준 거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귤보다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보내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예비 신랑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 1년이 좀 넘게 만나고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남동생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요. 여자친구가 조만간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는데 와도 될까요?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제 남동생처럼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였는데 예전에 직업 훈련하는 곳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다 1년 전부터 사귀게 되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지만 저 역시도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답니다. 현민아, 그게 정말이야? 정말로 그 친구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 이제 그 친구가 아니라 예비 올케라고 불러야겠구나. 이야, 우리 현민이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네. 취직해서 열심히 일 다니는 것도 대견한데 이젠 결혼까지 하는 거야? 누나, 나 이제 애 아니라니까. 나도 나이가 30대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럴 때 보면 누나가 아니라 엄마 같다니까? 남동생 말대로 전 정말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쩔뚝거리던 그 바보 같던 애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기쁜 마음에 저희 예식장에서 제일 좋은 홀에서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결혼 준비를 맡아서 도와줬답니다. 예비 올케가 드레스를 고를 때도 같이 가지고 예식장 꽃장식과 부케 하나까지 전부 다 신경 썼어요. 그런데 남동생의 결혼식이 한 달쯤 남았을 때 예비 신랑이 우리도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가보니 예비 시부모님이 낡은 빌라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제가 알고 있던 대로 예비 신랑이 무척이나 효자였는지 예비 시모가 저한테 아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군요. 우리 석환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나랑 이 양반이 식당 운영하느라 바쁠 때 동생들도 알아서 다 챙기더라고.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고생했다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시간 날 땐 식당의 일도 도와주러 오면서 얼마나 효자였는데 게다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알뜰했게. 용돈 주는 거 한 푼 한 푼 저금통에 모아다 꼭 필요할 때만 쓰는 애였어. 우와, 석한 씨가 어릴 때부터 진짜 대단했었네요. 안 그래도 석한 씨가 부모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알뜰하기까지 완전 1등 신랑감인데요? 그럼 1등 신랑감이고 말고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괜찮은 애야. 그나저나 우리 예비 며느린 예식장 상담실장으로 일한다지? 그래서 그런가 웃는 것도 예쁘고 목소리도 참 상냥하네. 이런 예비 며느리라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결국 저는 예비 시부모님한테 결혼 허락을 받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으니까 예비 신랑이 많이 들떴는지 저희 부모님이랑 통화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마침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라 저희 엄마하고 통화를 한번 하게 해주었답니다. 예비 신랑은 저희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 현숙 씨 남자친구 조석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전화부터 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장모님이야? 그나저나 예비 장모한테 이렇게 먼저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우리 예비 사이가 참 성격이 좋은 것 같네. 얼른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제가 통화 한번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 빨리 장인 장모님 뵙고 싶은데 혹시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왕이면 결혼식 끝나고 보는 걸로 하지. 그 전에 나도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영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그렇게 예비 신랑은 제 남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후에 정식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의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을 때쯤 예비 신랑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현숙 씨, 그냥 나도 예비 처남 결혼식에 가면 안 돼? 어차피 결혼하면 내 처남이 될 사람인데 당연히 나도 가서 축하해줘야지. 예비 신랑이 하도 가고 싶어 하길래 저는 부모님께 의견을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선
흔쾌히 데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결혼하기로 결심한 남자이니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라며 제 안목을 믿어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 드디어 제 남동생의 결혼식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부터 예식장에 가서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한 후에 하객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신랑이 어느새 와서는 제 옆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와, 여기 예식장 진짜 좋다. 현숙 씨,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멋있고 웅장하고 장난 아닌데? 여기 연예인들도 결혼하는 곳이라며? 그럼 금액도 장난 아닐 텐데 처남은 이런 데서 어떻게 결혼하는 거야? 혹시 당신이 직원 DC라도 해준 거야? 그 말에 저는 그냥 호호 웃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을 저희 부모님께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잔뜩 기대하고 절 따라온 예비 신랑이 저희 아빠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군요. 아, 자네가 우리 현숙이랑 결혼할 사람인가? 인상도 남자답고 참 듬직하구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석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신랑이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되고 제 남동생이 활짝 웃는 얼굴로 신랑 입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걸음걸이는 불편했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예비 신랑이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예비 신랑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석한 씨, 왜 그래? 혹시 어디 안 좋아?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예비 신랑의 말과는 달리 별게 아닌 게 아니더군요. 남동생이 결혼식이 끝난 후부터 예비 신랑의 태도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평소엔 맨날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도 없고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통화가 되었는데도 말투가 쌀쌀 맞은 게 뭔가 불만이 잔뜩 있는 사람 같았죠. 게다가 이제 남동생도 결혼했으니 우리 집에 언제 인사드리러 갈지 정하자고 했는데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을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비 신랑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게 되고 말았답니다. 남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예비 신랑이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 알아놨다고 했더니 예비 신랑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맛있는 건 됐고 돈이나 아낄 겸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평소에도 알뜰한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고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국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더니 다 먹고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현숙 씨, 굳이 질질 끌면 서로 시간 아까우니까 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나 3일 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너랑은 결혼 못하겠어. 저는 뜬금없는 그 말에 순간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단호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파혼해.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비 처남인 내 동생 결혼식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그땐 네 남동생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은 줄을 몰랐으니까 그렇지. 지적 장애가 있어도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한다길래 겉으로 티 하나도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 날 보니까 전혀 아니던데. 도대체 어딜 보는 건지 초점도 이상한 것 같고 다 큰 남자가 해벌레하고 웃는 것도 기분 나빠. 그리고 달인 도대체 왜 쩔뚝거리는 건데? 뭐라고? 석환 씨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내 동생 지적장애 있다고 진작에 얘기했잖아. 겉보기에 티는 조금 나지만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직장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애야. 당신이 편견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애 아니라고. 아니면 뭔데? 솔직히 정상 아닌 건 맞잖아. 네 남동생이랑 결혼하는 그 여자도 어디 좀 모자라 보이던데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 폐기물 철거하는 일 하신다고 해서 험한 일이겠거니 하고 생각은 했는데 그날 보니까 그냥 노가다꾼이 따로 없던데 뭘.
키는 땅딸만 해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주름살이 자글자글한 게 완전 달동네 할아버지가 따로 없더라. 게다가 나랑 악수할 때 보니까 손에 굳은 살이 다 갈라져가지고 무슨 나무 껍데기랑 악수하는 줄 알았어. 게다가 다리는 또 왜 쩔뚝거려? 너희 아빠나 남동생이나 둘 다 아주 정상이 아니잖아. 저는 순간 너무 열이 받아 눈이 확 돌더군요. 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내뱉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내 아빠고 내 남동생이야.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파혼하자고. 솔직히 결혼하려면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폐기물 철거 업체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 이건. 내가 명색이 나란이라는 5급 공무원인데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연을 맺어야겠어? 너랑 결혼하면 내가 버는 돈 처가에 쭉쭉 빨릴 거 뻔한데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 결혼을 왜 하냐고. 뭐라고? 야, 우리 가족이 미쳤다고 너한테 돈을 쪽쪽 빠냐? 우리 가족 그렇게 부족한 집안 아니야. 내 남동생이 얼마나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하는지 못 봤어? 봤지. 봤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없이 사는 집안이면 수준에 맞게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꼴에 사치 부린다고 그런 비싼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는데 내 미래가 훤히 보이지 않냐? 안 그래? 아, 됐고 내가 네 남동생한테 축의금으로 30만 원 낸 거 알지? 그거 다 다시 돌려줘. 돈 아까워 죽겠으니까 당장 돌려달라고.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식탁에 있던 물컵을 들어 예비 신랑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네가 내뱉는 말들이 하도 더러워서 그 입이라도 씻어주려고 물 뿌렸다. 왜? 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혼 없던 일로 하면 더 기쁜 건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나도 너 같은 찌질이 양아치하고 못 살아. 이 돈만 밝히는 더러운 놈아. 뭐라고? 찌질이 양아치? 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네가 찌질이 양아치가 아니면 뭔데? 너 우리 아빠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아? 키도 작고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셨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애쓰시던 분이었어.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듬직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감히 네가 우리 아빠를 무시해? 참나, 자기 보면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솔직히 너희 아빠 무시할 만한 건 맞잖아.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막노동하는 주제에 훌륭하면 뭐 얼마나 훌륭하다고 그래? 너네 아빠가 그런 일이나 하니까 너희 가족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야. 알아? 뭐라고? 야, 너 우리 아빠가 얼마 버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네가 3년씩이나 공부해서 붙은 5급 공무원 월급? 우리 아빠가 버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돼. 너 우리 아빠 겉모습 가지고 무시했지? 우리 아빠 겉모습이 왜 그런 줄 알아? 직원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는 대표인데도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라 직원들한테 다 맡기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하셔서 그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사업을 키울 수 있었던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 아빠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말이 되는 소리 좀 해야지. 믿기 싫으면 믿지 말던가. 그리고 너 내 남동생이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냐고 그랬지? 야, 그 예식장 우리 엄마 거야. 우리 엄마가 그 예식장 대표라고. 내가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보니 얘기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돈 잘 버는 줄 알았으면 네가 끝까지 본색 숨기고 나랑 결혼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너희 엄마가 어떻게 그 예식장 대표님이야? 딱 봐도 그냥 평범한 아줌마구만. 그래, 우리 엄마 평범하게 생겼어. 돈을 잘 벌어도 사치하지 않고 인상이 워낙 푸근해서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지만 진짜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이야. 니까짓게 상대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야, 너 아까 나보고 축의금 30만 원 돌려달라고 했지? 그래, 그까지 30만 원 필요 없어. 방금 입금했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 찌질이 같은 놈아. 뭐? 찌질이? 야, 너 거기 안 서?
예비 신랑은 계속 저한테 소리 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혼자 집에 가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길래 길거리에 있던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주를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이걸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했어요. 그냥 좋게 끝났다고 돌려서 얘기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취하고 말았어요. 알딸딸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깜짝 놀라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현수가 너 무슨 일 있니? 왜 안 먹던 술을 그렇게 잔뜩 먹고 들어온 거야? 저는 술김에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파혼했어요. 그 자식 아주 쓰레기였더라고요. 그딴 놈이랑 예식장 들어가기 전에 끝냈으니까 다 잘 된 거예요. 제 얘기를 다 들은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엄마는 얼굴이 시뻘개져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상에 뭐 그딴 놈이 다 있어? 지가 뭔데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현숙이 너 그 놈이랑 파혼한 거 진짜 잘했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 안 한 것도 정말 잘했고 안 그랬으면 그놈 본 모습 모르고 살아갈 뻔했잖니? 그러게 말이다. 아휴 어쩐지 결혼식장에서 날 보는 그 눈빛이 영 이상하더라니. 그딴 놈 잘 걸러냈으니 된 거다.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처음엔 갑자기 돌변한 예비 신랑의 모습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딴 놈은 제 인생에서 지우겠다고 생각하며 신경 안 쓰고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과 파혼한 지 일주일이 좀 넘은 주말이었어요.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예비 신랑이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엔 문을 안 열어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문 열어라. 그놈 면상 제대로 다시 보게 들어오라고 해. 혹시라도 허튼 짓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 말에 현관문을 열자 예비 신랑이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와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현숙 씨,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장인어른이랑 처난 겉모습만 보고 단단히 오해를 했었나 봐. 야, 누가 네 장인어른이고 누가 네 처남이야? 너 나랑 파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 네가 먼저 나랑 결혼 못하겠다며. 우리 집 같은 거지 집구석이랑은 엮이기 싫다며. 그런데 왜 제 발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사람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 정도면 네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땐 내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솔직히 그땐 장인 장모님이 두 분 다 회사 대표라는 거 안 믿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사람을 써서 조사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더라. 장인어른 회사 매출 빵빵한 것도 사실이었고 처남이 결혼한 예식장 대표가 장모님인 것도 맞았어. 그때 내가 그 말을 믿고 현숙 씨한테 사과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의심만 했던 거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파혼하자고 한 건 그냥 있고 그냥 원래대로 우리 결혼 진행하면 안 될까? 야, 넌 날 아주 바보라 하는구나. 네가 스스로 속내 다 드러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속아줄 거라고 생각해? 왜? 우리 집이 못 사는 거지 집구석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나 보지? 너 결혼하면 처가에 돈 쪽쪽 빨릴까 봐 싫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결혼하자고 해? 사실은 네가 우리 집 돈 쪽쪽 빨아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그래? 지금 화난 건 알겠는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결혼을 하는데 따질 건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 같으면 집안 수준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 결혼하고 싶겠냐고. 너희 집안은 뭐 얼마나 잘 살길래 그러는데? 그리고 애초에 내가 집안에 따졌으면 너랑 결혼 약속을 했겠냐? 너희 집도 잘 사는 거 아니잖아. 난 집안 능력보다도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야. 너처럼 돈만 밝히는 양아치가 아니라고.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예비 신랑을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한테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저 그렇게 속물인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저 사위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예비 신랑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군요. 용서 같은 소리 안 해.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딸 인생 망칠 뻔한 거 생각하면 내가 아주 치가 떨려. 그 뱀 같은 속내를 숨기고 나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그 입을 아주 찢어버리고 싶다고. 아주 소름 끼쳐 죽겠으니까 우리한테 장인 장모라고 부르지도 말고 다시 내 딸한테 접근하지 마. 알겠어? 장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장인어른께서라도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현숙 씨한테 들어보니까 마음이 인자하신 분이라던데 그럼 저 같은 놈도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자 이번엔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누구 보고 자꾸 장인어른이래? 난 네 놈같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인간하곤 상종 못하네. 게다가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지. 세상에 어떤 애비가 네 놈 같은 쓰레기 자식한테 사랑하는 딸을 보내겠나?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요. 네? 시끄러워. 남의 집에 와서 소란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 내가 몽둥이를 가져다가 그 다리 분질러 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예비 신랑은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선 씩씩거리면서 그놈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도 그놈은 제가 일하는 예식장에 몇 번이나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저랑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 인간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단단히 일러두었죠. 그러자 경찰은 무서웠는지 그 다음부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놈과 파혼을 하고 지옥문에서 가까스로 유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직업을 자세히 얘기했더라면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놈과 결혼을 하게 되었겠죠.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끔찍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남동생도 당장 그놈을 찾아가 작살내주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그냥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창 행복해야 될 신혼인데 괜히 그놈 때문에 싸움질까지 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이후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냥 당분간은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을 축하해 주려고요. 오늘도 몇 쌍의 예비 신혼부부들과 상담을 했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까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이고 뭐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남동생이 조카를 낳으면 가끔씩 돌봐주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뭐.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